순진한 거예요. 서울 물정 모르는 소년 둘이서 가출해가지고 가방 싸가지고 와가지고선 13빌딩 청와대 간다 하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찍고 뭐 어깨를 잡고 찍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온갖 욕은 지금 다 들어먹고 아주 나이브하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택도 없지 만나주나. 그 군에서 시로 승격되면서 얼마나 자긍심이 그럼요. 올라갔을 텐데 네. 다시 군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보기엔 이런 실수 한두 번 더 하잖아요. 심각하다니까. 뜨기도 전에 푹 깔아줘요. 핑계거리가 있어요. 네. 황교안 전 대표는 평택 시내 전체에 달고 있어야지. 부정선거 그러면 연수막을. 똑같은 수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시각이 온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4월 16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저희가 오늘은 본격적인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출연하신 분들이 시작 전에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나 궁금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살짝 마이크를 한번 열어봤는데 효과는 오늘은 없는 걸로 네,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좀 누적되면서 입소문이 좀 나면 좋아질까. 아니면 이제 사전 시간에 조금 자극적인 이런 뒷정보들을 좀 많이 흘려주시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그럼 저희와 함께 토크 나눠주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남 전 의원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용남입니다. 네. 하남 얘기 나오지만 전혀 근거 없다. 뭐 남자 돌림이긴 하죠. 네. 자, 그리고 정호김 전 의원님 오셔서 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날라온 사진 아주 감명 깊게 보셨다고요? 제가요? 사진 잘 찍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 조금 전에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뭘 많이 갖고 계신 모양이에요, 우리 의원님은.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게 지금 다 나왔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모르셨- 일부는 안 나갔고 그 앞에 진짜 막 얘기하신 건 안 나갔고요. 그 한 조금 나갔습니다. 네, 한 5분 정도 나갔어요. 네, 성북구 대표 똑순이라고 꼭 그 정 여사님 소개할 때 저 붙여달라고. 성북구? 네. 아닌데. 아니래요. 성북구 아니실 텐데. 계속 근데 계속 성북구 대표 제가 똑순이. 옛날에 성북구에 있는 학교를 나와서 그래요. 네. 성북구. 강남구 아니세요, 지금은? 대근? 네. 강남구 아니세요, 지금은? 묻지 마세요. 아. 네, 서초구. 네, 최은경 기자도 함께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큰 뉴스들이 좀 많은데 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얘기도 있고 대통령 관련 얘기도 있는데 뭐부터 좀 가야 적절할까요? 조금 편하게 갈까요? 장동혁 대표 이야기를 네. 가겠습니다. 그게 좀 편한 거예요? 예. 사소한 거부터 시작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크게 대세 지장 없는 건. 네, 네. 물론 이제 정 여사님 많이 분노하신 건 제가 봤는데 그래도 이제 편하게 좀 가보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미국행 최종 목표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장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우리의 외교 역량을 입증하겠다. 그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차별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 대표로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외교 역량을 확인하는 것. 네. 그것이 선거 전략이에요. 그렇죠. 외교와 안보만큼은 국민의힘이 잘한다는 확신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 지방선거 전략입니다. 그래요. 네. 원래 그런 생각은 있었다 이거죠. 그랬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뭐 약속을 좀 잡았대요? 잡기는 뭘 잡아요. 아니 왜? 아니 짐 싸가지고 좀 공항에 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온대요. 온대요. 벌써요? 네. 끝났어요? 근데 끝났지, 5박 그럼 7일 뭐. 금방이네요. 아니 네. 그 둘 사이를 연결해줄 여성이 있는데 그 맞아요. 여성조차도 못 만난 콜라 화이트. 거예요. 그 무슨 백악관 무슨 고문이잖아요. 네. 종교 담당 고문. 네. 근데 거기 통해 가지고 만나볼까 싶었나 본데 그 폴라 화이트 면담도 안 됐고 지난번에 폴라 화이트가 이영훈 목사 주선으로 김민석 총리 갔을 때 네. 트럼프 대통령과 잠깐 면담을 주선해줬다. 그래서 그 라인을 타려고 했는데 안 된 것 같고 저는 미국 정부나 미국 그 조야에 대한 이해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야당을 잘 상대 안 해줍니다. 미국은 그럴 이유가 없고요. 네. 야당인데 유력한 차기 대통령이 거의 유력해. 거의 확정적이야. 이러면 만나줘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뭐 의석수도 보잘것없는 데다가 지지율도 보잘것없고 미국 정보력이 얼마나 뛰어난데 장동혁이라는 인물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만나줍니까?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 백인 2명하고 사진 찍고 고성국 TV에서 그거 올려가지고 차기 대선 주자로 장동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막 선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가기 전에 약속을 하고 가야 되는 거 그쵸. 아니에요? 약속이 안 잡히죠. 근데 다만 일정이 그 기독교 세력 믿고 출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계하고 미국의 이른바 복음주의 세력하고는 사실은 긴밀하게 뭐 끈이 연락을 있으니까. 주고받고 그러니까 거기 통해서 어떻게 뭐 가서 기회를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아주 나이브하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정말 나이브한 생각이죠. 택도 없지 만나주나. 저기 제가 조금 이제 이의를 제기하자면 누구한테요? 박원석 네. 왜 저한테 자꾸 이 아니 왜냐하면 네. 아까 이제 야당 대표라 안 만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여당 대표도 안 만나요. 솔직하게 잘 안 만나주죠. 말씀드리면. 유력한 그다음에 차기 대선 주자가 아니면.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도 안 만나요. 그 이유는 그 마치 또 남의 나라 정치에 개입한다라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들어와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복음주의 세력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김민석 총리도 말이 면담이지 잠깐 사진 찍고 끝난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순진한 거예요. 마치도 정말 그 서울 물정 모르는 그런 소년 둘이서 가출해가지고 가방 싸가지고 와가지고선 퇴박 맞고 가듯이 63빌딩 지금 간다고 하고 그런 거지 63빌딩 청와대 간다 하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찍고 뭐 어깨를 잡고 찍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온갖 욕은 지금 다 들어먹고 그리고 지금 오면서도 발걸음은 무겁지 않을까. 아니 근데 무슨 생각이 있어야 발걸음이 무겁지. 생각이 없으면 발걸음이 가볍죠. 생각이 없어도 발걸음 왜냐하면 트럼프를 만나는 줄 알고 순진무구하게 갔다가 트럼프는커녕 벤스도 못 만나고 이 폴라 화이트라는 이 여성도 못 만나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할 말 없으니까 비공개적으로 많은 중요한 사람을 만났다 그러는데 둘이 계속 밥 먹고 사진 찍고 뭐 그러면서 왔을 거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난과 조롱을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두 사람 의사당 배경으로 사진 찍고 뭐 이런 거 보면 네? 정말 해맑잖아요. 그래서 야 역시 멘탈 갑보다 센 게 멘탈 무다. 그 생각이 있어야 뭐 발걸음이 무겁던지 멘탈이 근심을 하던지 하지 생각이 아니, 없는데 뭐. 저는 생각이 있다고 보는데 네. 오늘 고성국 TV가 딱 그 생각을 대변해 준 거예요. 뭐예요? 미국은 차기 대선 후보로 장동혁을 보고 있다. 아. 이게 제목이에요. 오늘 고성국 TV 방송의 제목이. 그리고 사진이 네. 김민수하고 장동혁이 있고 옆에 누군지 모르는 백인 아저씨 2명하고 예. 이렇게 찍은 거예요. 수준이 누군지를 딱 몰라. 고성국이네. 중요한 건. 그러니까 저는 누구한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기를 갔는데 목표는 원대했죠. 뭐 트럼프를 만나서 한미 동맹이 어쩌니 안보가 어쩌니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다 불가능한 얘기고 네. 결국 이제 장동혁의 지지 기반인 윤호계인 세력 극우 강성 보수층한테 장동혁이 미국도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됐다. 이런 거를 그냥 주관적으로 과시하려고 어차피 그분들은 다 망상 속에 사는 분들이니까 네. 그러려고 간 거고 목적 달성했다 이러고 저는 오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아무리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비판과 걱정 이런 거를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하더라도 귀에 하나도 안 들려요. 자기들은 자기 정치 스케줄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장동혁은 끝났다 막 이러더라고요. 오면 지도력 행사 하나도 못할 거다. 근데 저는 달리 봅니다. 장동혁 대표의 하이라이트가 지금 남았어요. 뭐예요? 재보궐선거 공천입니다. 아하. 공천권이 당대표한테 있잖아요. 예. 이제부터 진짜 진면목을 보게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 네, 두고 보십시오. 그 당 안에서도 되게 지금 비판이 세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아니 제가 지금 장동혁 대표 측에서 NSC 관계자를 만났다고 해서 누군지를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NSC까지. 네, 미국 NSC 관계자를 만난다고. NSC 관계자도 여러 명인 것이 NSC 멤버 강력급을 만나느냐 아니면은 사무국의 직원들을 만나느냐 또는 NSC와 연동되어 있는 무슨 싱크탱크 관계자를 만나 미국 사람은 많아요. 미국에 수억 있죠. 뭐 대략 3억 5천만 명 이상.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가뜩이나 지금 그 지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참 갑갑한 일이죠. 아니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열성적인 지지를 보내는 마가도 대통령이 잘못하면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우파들은
비판의 그 기능 자체가 없는 건가? 이 정도 되면 비판의 수준을 넘어서 뭔가 이제는 결의에 찬 조처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조처의 전투전 한번 그래도 들어볼까요? 네, 네. 그 국힘 내부에서 네, 비판이 당내에서 나오더라고요. 지금 화보 찍을 때냐 억장 무너진다라고 하면서 이선 후퇴 요구도 나왔는데요. 요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마치 이 상주가 상가를 지키지 않고 어디 가서 가요방에 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조차 있어요. 선거보다는 이 선거 이후에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만일 그런 일이라면 용기 있게 이선 후퇴든 완전 사퇴든 결단을 하셔서 네, 완전 사퇴든 이선 후퇴든 좀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가요방은 가요방 뭐예요? 그게 제일 저기 궁금해. 노래방을 대구에선 가요방이라 가요방이라 해요? 그러는데요. 아. 대구에서는? 아니 저도 들은 얘기라 정확도는 떨어지는데 네. 우리 보통 노래방이라고 그렇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아. 가요방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가요방? 주로 이제 노래방을 가더라도 좀 어르신들하고 많이 가셨나 아.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가요방 가서는 팝송 부르면 안 되네. 아니지 트로트를 불러야지. 아, 그렇군요. 가요방. 아, 거기는 가요만 불러야 되는. 가요. 예. 네, 가요방이. 그러니까 놀러 간 것 같다 이제 뭐 이런 네, 얘기겠죠.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주호영 의원이 참 아쉬워요. 왜요? 진짜 주호영 의원이 이번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했는데. 뜸들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까 탔어요. 도저히 당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 아주 산뜻하게 안 나갈 테니 너도 내려가라. 이 한마디가 그렇게 나오기가 힘든가? 차기 총선에 불출마까지는 내가 요구하지 않겠어. 지난주까지는 내가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거 아니면 지금 항고를 기다릴 게 아니라 좋다. 대구시장 선거도 지금 이런 위기인데 나 산뜻하게 접겠다. 네. 당신도 접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나? 그래도 당의 중진이면서 그래도 이제 원로잖아요. 네. 주호영 의원 정도 되면. 그 바람에 지금 김부겸 그 후보 지지율이 더 높아졌어요. 격차가 더 커졌고 지금 이진숙 씨도 비슷하잖아요. 무소속을 출마하겠다는 네. 건지 아니면 뭐 재보궐 공천 내놓으라고 목리를 부리는 건지 다른 해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구시장 선거의 주목도가 순식간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 두 분이 뜸들이고 막 이런 좌고우면하는 바람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대구시장 선거의 관심사 중에 하나였는데 그냥 부산으로 가버리니까 네네네. 여기는 그냥 거의 김부겸 대전으로 굳어져가는 분위기예요. 지금. 그 정도예요? 네. 아니 왜냐면 격차가 네. 그러니까 주호영, 이진숙하고 격차도 더 벌어졌어요. 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로. 저희가 잠시 후에 3부에서 김부겸 전 총리 네. 모시고 또 오십니까? 인터뷰를 네. 예예예 하거든요. 한번 가요방도 시간 되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고요. 네네. 전입 신고했으니까 이제 빼박입니다. 어디 딴 데 갈 수도 없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누굴 이제 여기 내냐 안 내냐가 이슈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처음으로 당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곽규택 원내수석 대변인이 한동훈 전 대표 이제 밖에 있지 말고 지금이 바로 복당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이제 계속 이야기가 있잖아요. 당권파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후보를 내야지 지금 무슨 소리야. 끝까지 갈 후보를 낼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표가 분산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니 이게 뭐 단일화가 되든 아니면 한동훈을 데리고 들어오든 해야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부산 의원 17명을 상대로 이제 한국일보가 직접 물어본 결과가 있는데요.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답한 의원은 3명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후보를 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10명이었대요. 다만 그 10명도 단일화에 대해서는 조금 열어놓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더라도 일단은 낼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 국힘 후보가 정말 정치인이라면 네. 끝까지 안 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단일화한 가능성. 그렇죠. 예. 3자 구도가 돼. 근데 무조건 지금- 3자 구도면은 민주당 후보가 당연히 그냥 당선이 주는 돼. 거야. 네. 그러면 이 국힘 후보가 끝까지 내가 완주해서 어차피 잘해야 2등인데 예. 떨어지고 나면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만에 하나 2028년 총선 전에 뭐 복당이 됐던 어떤 형태로 당권을 잡으면 자기는 이제 완전히 아웃되는 거야. 이제 역적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참에 한동훈 후보를 화끈하게 밀어주고 한동훈 쪽에 확실히 줄을 서는 거지. 그래서 한동훈이 당권을 잡았을 때 자기는 뭐라도 이제 큰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네네네네.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미국에서 돌아오면 그 고민을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김민수 같은 사람 보내서 아예 그냥 못하게 그렇지. 만들든가. 아니면 뭐 김민수나 아니면 그 비슷한 성향의 뭐 유튜버가 됐던 정말 끝까지 정치인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가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고르고 골라서 공천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렇게 되면 역설적이게도 사실은 한동훈 후보를 사실상 도와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면 누가 봐도 유권자들이 유권자들이 보기 택도 아닌 이걸 지금 찍으라고 지금 후보라고 내보낸 거냐 너희 이렇게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공간이 넓어지는데 그래도 어쨌든 당의 후보예요. 그러면 10%만 가져가도 선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대구라면 얘기가 다른데 지금 부산의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업무 수행 지지율이나 부산 시장 선거의 추이로 보면 민주당 후보가 나오면 40% 선에서 출발을 할 거예요. 네. 출발점이. 그러면은 이제 60밖에 안 남는데 여기서 10을 가져가면 국민의힘 후보가 그럼 50 가지고는 간당간당한 거예요. 왜냐면 민주당 후보하고 그 사이에서 막 희속 게임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단일화 문제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텐데 아까 김영남 의원이 얘기했듯이 장동혁 대표나 지금 당권파의 생각은 절대 한동훈과 단일화하지 않을 후보를 세우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게 뭐 김민수가 됐든 윤민우가 됐든 뭐 이영풍이 이미 됐든. 갔잖아 한 사람. 예. 근데 그러면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공간이 넓어집니다. 네. 일시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마지막까지 정말 살떨리는 살얼음판 승부가 될 수밖에 없고 민주당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선거 양상이나 성격이 또 많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하정우 전 수석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전수석 아닙니다. 수석. 전 수석이 될 수도 있는. 이미 마음속에 지금 뭐 출발. 들으셨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예. 선거 성격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내세우는 무슨 뭐 보수 재건 이런 게 선거의 의미로서 크게 부각되기보다는 이제 하정우를 내세워서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구도, 뭐 부산의 미래, 뭐 무슨 산업, 지역 발전 뭐 이런 게 선거의 관심사로 떠오르면 네.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좀 까다로운 그런 구도가 열리는 거죠. 민주당에 그냥 정치인 출신 누가 오는 것보다는. 그런 변수들이 좀 남아 있는 상태인데 당에서는 지금 뭐 한동훈 도와주면 가만 안 둔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저희 당의 최고 존엄이 지금 한마디 했습니다. 이거는 들어보겠습니다. 최고 전원. 한동훈이 나오면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 대놓고 자해적, 자폭적 해당 행위하는 자들, 이적 행위하는 자들 척결을 장동혁 대표가 방미 돌아오는 길에 제일 먼저 손봐야 될 것이 바로 이런 해당 분자들의 척결이다. 아유, 아주 패션이 돋보이는 우리 고성국 유튜버님이 장동혁 대표 돌아오자마자 이적 행위하는 자들 척결을 해야 된다. 야, 척결 이런 단어도 참 색출, 척결. 옛날 야, 70년대, 80년대 대단하다. 많이 썼다는 것 같은데. 운동권이에요. 그렇죠. 원래. 그럼요. 남영동 가서 고문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 뭐 반이 아니 저 뭐 친일 세력 척결 뭐 이런 데 보통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여튼 장동혁 대표가 돌아오자마자 이런 사람들 다 쳐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한동훈 후보의 앞으로 이제 선택들은 이제 국민의힘 어떤 후보와 같이 뭘 해서 단일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3자로 싸우고 한동훈 후보가 포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내친 걸음인데요. 그런 옵션은 없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도 열심히 뭐 지금 뛰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한동훈 전 대표가 오니 무공천하겠다라는 것도 정당 민주주의에 맞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산의 많은 의원들이 뭐 표면적으로나 또 내심으로 얘기하고 있듯이 단일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일화를 하는 과정도 그렇고 또 그렇게 해서 후보가 단일화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부산 전체 지방선거에 순기능을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면. 그러니까 부산시장도 뭐 말은 분열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뭐 당 지도부의 의견이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본인이 이미 경선에서 후보가 된 마당에 네. 지금 상황에서 지금 그리고 열세예요.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부산 북갑에서 뭔가 그러한 어떤 그 획기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본인에게도 유익하다는 생각 정도는 안 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지도부가 틀어 앉아가지고선 아니 당이 자기 거냐고요. 지금 그리고 저 고성국 씨 저렇게 네. 자꾸 TV 화면에 내주니까 진짜 본인이 존엄인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살게 놔두세요. 아니 그렇게 살게 놔두면 지금 보수 정당이 막 무너지는 거는 둘째치고 대한민국 정치 환경이 이 퇴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본인이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한국 정치를 상당히 저 건강치 못하게 만드는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생각해요. 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걸립니까? 아니, 이거야 아마. 뭐 예. 사실적시다 뭐. 사실적시요. 아니 공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공공선을 위해서. 맞습니다. 네. 공공선 위에서. 아니 한동훈 전 대표가 전재수 그 부산시장 후보를 계속 저격하고 있어요. 네. 까르띠에 받았네, 받았어 이러면서. 근데 제가 한동훈 그 캠프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그렇지 않겠지만 그 전재수 후보가 4월 30일 전에 사퇴를 안 할까봐를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오늘 아침 방송에도 전재수 의원이 나와서 그런 일은 없다. 반드시 열린다 재보궐선거는. 근데 이제 뭐 한 입으로 도말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늦게 내려놓으면 이제 날짜 문제 때문에 재보궐이 안 열릴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5월 1일 날 사퇴하면 재보궐이 안 네, 열리는데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그건 아니라고 오늘 오전에도 네. 얘기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고. 근데 그게 좋은 선거 전략인지 모르겠어요. 한동훈 후보 측에서 계속 전재수 그 후보를 물고 늘어져서 그것도 이제 특유의 그 한동훈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 특유의 스타일로 물고 늘어지는 게 왜 그러냐면 본인이 북갑에서 선거를 치르는데 북갑은 전재수가 무려 선거를 5번을 출마했던 곳입니다. 국회 구청장 선거까지 하면 6번을 출마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북갑 유권자들에게는 전재수는 자식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 자식을 내가 때리는 건 몰라도 잘못하면 굴로 들어온 누군가가 때리는 게 꼴보기 싫거든요. 근데 저거는 북구에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발로 열심히 선거운동 돌아다니는 한동훈답지 않은 모습하고 상충돼요. 하나는 한동훈다운 모습이고 티피컬 한동훈이고 하나는 한동훈답지 않은 모습이 선거운동의 기조가 상충하는 거예요. 두 계좌가 한동훈 다운 모습은 네. 받았네, 받았어. 이게 그지? 한동훈 다운 모습이에요. 한동훈답지 않은 모습은 새벽부터 막 발로 뛰는 새벽부터 거는 발로 답지 않은 뛰고 모습이에요. 그건 평소에 한동훈한테 좀 예상하기 어려웠던 모습이잖아요. 온라인에서는 원래 한동훈, 네. 오프라인에서는 지역에서는 예.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데다가 뉴 한동훈. 뉴 한동훈. 저거는 예를 들면 박형준 시장의 선거운동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그 박형준 시장의 선거운동을 본인이 굳이 해주는 게 저게 자기한테 유리한가? 그러니까 본인은 부산 선거의 큰 우산은 내가 씌우겠다. 뭐 이런 의혹일 수도 있는데 네. 저게 별로 그렇게 전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시계열상으로 보면 전재수 시장 후보가 먼저 간을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극을 하니까 그 특유의 반격이 나온 건데요. 저는 그 부지런히 하면서 또 전재수 시장 후보의 이 통일교와 연루된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본인이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또 표시일 수도 있고 부산 전체의 어떤 그런 선거에 나름대로 내가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 스타일. 그거는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주변의 정치인들도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것 같아. 쓴소리라고 생각해서. 그 SNS 스타일.
그러니까 아니, 왜 까르띠에 말투부터 말투부터 받았네 뭐, 받았어 그냥 받으셨군요 뭐 이런 식의 부드러운 표현 있잖아요. 아니 때리더라도 받으셨습니까? 왜냐하면은 이렇게요? 일단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청렴하게 부산 북갑에서 그 척박한 그 동토를 마치도 일구듯이 그렇게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그렇게 겸손한 사람인데 까르띠에를 받았구만. 왜냐하면 그 지인이 수리를 부탁하고 나왔잖아요. 지금 죄가 없다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이상 이게 그냥 불기소 그다음에 불송치 이러면 죄가 없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요거를 알려준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전술인데 네. 그걸 왜 말을 해도 받았네 받았어 요런 식으로 얘기하느냐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걸 받으셨군요. 기존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받았네 받았어가 그 평소에 한동훈 후보의 말투 때문에 더 연상이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해가면서 네. 말하는 것 때문에. 가뜩이나 왜 근데 말투를 어떻게 바꿔요? 안철수 의원 결국에 말투 못 아니, 그러니까 바꾸려고 저는 했는데 그게- 안철수는 못 바꿔도 한동훈은 바꿔야 돼요. 말투나 스타일도 있지만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재보궐선거 당선돼서 국회의원만 하려고 저길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큰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큰 정치 하려면 지역 기반이 있어야 되고 본인이 대구는 아니더라도 네. 부산을 지역 기반 삼겠다 이런 목표잖아요. 그러면 그런 대권 주자 다움 이런 거를 보여야 돼요. 근데 너무 작은 것들까지 이렇게 이제 일일이 다 말싸움하고 받아치는 듯한 모습이 이제 부산은 YS도 겪어봤고 뭐 이를테면 뭐 김무성도 있었고 부산에 그런 이제 스케일이 큰 네네. 통 큰 정치인들. 근데 그에 비하면 잘다. 아가 잘다 부산 말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런 느낌이 좀 있군요. 네. 자, 그 지방선거 이야기 조금 더 가볼까요? 어디로 갈까? 이게 지금 하남 보궐선거 있잖아요. 하나 뭐 평택 네, 뭐 쭉 등등 있는데요. 가야죠. 짧게 한번 가볼게요. 갑자기 유승민 그 전 의원 이름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진짜 은퇴할 수 없는 짜증나겠어. 남자. 그래서- 아무데나 갖다 붙여. 네, 그냥 약간 비었다, 해볼만 하다 이러면 이제 갖다 붙이는 유승민?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렇게 아니 되는 것 하나면 같은데. 김용남도 있는데 또 유승민도 당은 다르지만 아니 당이 당이 다르니까 다른데. 그건 다른 거지. 각자 후보를 낼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후보군이 영 마땅치 않으니까 고심하다가 유승민이라는 이름을 다시 또 한번 떠올렸습니다. 물론 당권파가 그런 것은 아닌데요. 기사에 먼저 유승민 출마설 이야기가 나왔고 유승민 전 대표는 아니라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냥 아닐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요. 네. 이거 뭐 가능성 없고 대신 김용남 의원님은 가능성이 아니 조금 있고 요청이 가면 약간 가능성이 아니 있는. 저도 뭐 연락 받은 것도 전혀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용남 하남 남자 돌림이라는 거 외에는 없어요. 하도 지금 이게 거론이 많이 되니까 민주당의 김용남, 국힘의 유승민 두 사람이 어떻게든 좀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아니 있습니다만. 팔씨름이라도 해요. 그래 뭐 현피라도 한번 뜨세요. 이거지. 현피하라고. 싸움 한번. 뭐라도 한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역시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알던 지역에서 놀아야 되는데 조국 대표가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을 재보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잖아요. 근데 내가 출마하겠다고 한 뒤로 정말 온 진영의 비판을 받았는데 거기에 의해서 이제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페이스북에 평택군 포승읍 김간의 칼국수에서 닭칼국수를 먹고 안중읍 카페 플로리시 루팡에서 말차 라떼 한 잔 이렇게 올렸거든요. 카페 라떼가 아니고. 말차 라떼였어요. 근데 이 평택은 군이 아닌 지가 이미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1995년에 이제 평택시가 30년도 넘었네요. 예. 95년이에요. 예, 이건 진짜 오래된 일이죠. 그리고 요새는 군이 거의 거의 없죠. 없어요. 네. 아니 그리고 군에서 시로 승격되면서 얼마나 자긍심이 그럼요. 올라갔을 텐데 네. 다시 군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확 기분이 안 좋아요. 저도 안 좋지. 저 어릴 때 계속 무슨 리 할 때마다 어느 군에 사셨어? 아무튼 그 제가 저희 어릴 땐 동이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동이에요. 그랬더니 아유 네가 거기 출신이지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너무 옥천리. 그랬어요. 네. 근데 아니 제가 결혼할 때 와이프 집이 이제 용인이었는데 예. 당연히 그때는 용인시였죠. 그때도 예, 예, 이미 지금은 이제 특례시가 됐습니다만 용인시였는데 정확한 집 주소는 리였어요. 용인 시 안에 리. 야, 뭐 그럴 수 있죠.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아파트였음에도 불구하고 리. 주소는 리로 끝났어.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내가 맨날
보정댁 놀렸었는데 아, 보정리구나. 보정리였구나. 지금. 아, 보정리. 아, 그거 유명하죠. 그랬어요. 아니 그것만이었으면 또 괜찮았을 텐데 네. 이제 그 크게 플래카드를 하나 달았습니다. 평택. 더 큰 평택이 온다. 조국 혁신당. 그럼 뭐 오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다른 여기가 동네라는 거지. 평택 을 지역에 지금 출마를 했는데 네. 평택 병 지역에다가 야, 이걸 이거 치명타다. 라는 아, 요게 더 치명타예요? 아니 그렇죠. 이게 아니 근데 그거는 약간 핑계거리가 있어요. 네. 황교안 전 대표는 평택 시내 전체에 달고 있어야지. 아니, 부정선거 그러면 연수막을. 똑같은 수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따라하면 뭐 그렇잖아. 같은 황교안 사람 되는 수준. 거잖아. 그럼. 아, 그거는 좀 애교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둘 다 법무부 장관 출신이지. 평택- 차라리 여기저기 붙이는 게 낫지. 어? 평택군 이거는 이제 두고두고 한마디로 씹힐 얘기예요, 그렇죠. 저게. 선거 끝날 때까지. 아, 그래요. 근데 아는 척이 병이라고. 아니 뭐 무슨 전입 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칼국수 한 그릇 먹으면서 그걸 SNS에 또 아는 척 하려고 원래 그러다가. SNS 많이 하는 사람은 꼭 SNS로 이렇게 실수를 하죠. 문제가 생겨요. 네. 바로 수정했는데 다 이미 캡처가 돼가지고 그렇지. 온 세상에. 제가 떠돌고 보기엔 있어요. 이런 실수 한두 번 더 하잖아요. 그러면 치명타라니까. 뜨기도 전에 푹 가라앉아요, 그럼. 진짜. 이런 게 또 은근히 여론에 저게 굉장히 많이. 입소문 그럼요. 타기 좋은 실수잖아요. 그런데다 이렇게 선거를 하면 네. 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때 한번 그 제대로 그 뭐라 그래 표현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질 않는데 네. 그때 한번 호통치면서 너 무릎 꿇어 할 수 있다라는 심리적인 그런 게 생기거든. 유권자 입장에선 4년 5년에 한 번씩 그렇습니다. 돌아오는 거 사실 그때 뭐 늘 뭐 우리는 네. 머슴이에요 그러지만 언제 머슴 노릇을 했어요. 국민들. 딱 선거 기간만 모습이죠. 그러니까 선거 네. 기간 때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래도 내가 유권자로서 갑이다라는 그 의식이 막 뿜뿜 충만할 텐데 여기다 대고 그냥 평택군하고 그냥 질러버린 거지. 아니 지난 총선 때도 보면 이제 모 후보가 뭐 선거 때 주로 재래시장 많이 도니까 네네. 전통시장 많이 도는데 상인이 툭 물어보잖아요. 여기가 어느 시장이냐. 아 맞아요. 근데 어. 대답을 몰라. 못했잖아. 그러면서 이게 안기령. 그 비슷한 확 뒤집어졌잖아요. 도봉에서. 다 아는 거. 안기령. 네. 근데 이게 평택군은 너무 치명적이지. 아, 그래요. 네. 평택군이 굉장히 아니 치명적이다. 더군다나 유명한 조국 대표잖아. 차라리 유명하지 않으면 아닌 척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 수가 있는데. 뉴스도 안 나오고 뭐 이럴 근데 텐데. 이미 뭐 전국이 다 알고 그러니까 저거 만회하려면 빨리 가가지고 네. 새벽부터 전입신고부터 해요, 뭐 일단. 전입신고하고 출근인사. 새벽부터 뭘 하든 빨리 해야지. 마치 이제 여전히 굴러 들어온처럼 내가 저 조국이니까 뭐 되겠지 이러면 안 되고 네. 그보다 더 큰 조국 대표의 리스크는 민주당의 반응이 차가워요. 저 평택 출마한 거에 대해서 아니 뭐 조국이 출마했으니까 우리가 후보를 내더라도 적당히 해서 단일화하고 뭐 그렇게 서로 윈윈하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네. 저기가 험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반응이 막 민주당에서 나와요. 대체로 민주당 패널들이 다 그런 반응이에요 지금. 저도 쭉 스크린을 해봤거든요. 네. 이게 이제 민주당이 조국 대표의 평택 출마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딱 느껴지는 데다가 진보당은 너무 불쾌해가지고 이를 악물었어요. 네. 그것도 사실은 조국 대표한테 리스크인 게 해당 지역에서 조직력은 조국 혁신당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진보당을. 조국 혁신당은 심지어 당협도 없습니다. 그 평택에.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것 같지만 선거 때는 다 그게 차이로 나타나요. 그래서 너무 지금 조국 대표가 뭔가 이게 좀 초기에 이 메시지를 그러니까 자기가 왜 평택에 출마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정리를 잘못했다. 네. 그 당협이 없다는 게 대표적으로 드러난 사례가 현수막을 평택 병에다가 그렇지. 건 거예요. 이게 네, 네. 당협이 있으면 그런 일을 안 하는구나.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네요. 왜냐면 네. 경계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현수막을 거는데 이게 지금 참모진도 평택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거죠. 지금. 저걸 만회할 길은 그걸 띄지 말고 나머지 평택 다 지역에 다 붙여버려. 붙여야지. 그렇지. 돈을 빨리빨리 황교안처럼. 붙여버려. 넘어지면 원래 당연히 이게 쉬어가는 겁니다. 네, 엎어진 김에. 벌떡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네. 그래서 이제 5명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아니 조국 혁신당에 그래도 저기 입장은 알려드려야 되니까 일일이 대응하기도 좀 그런 상황이다. 조 대표가 설마 진짜 평택 시인지 군인지 모르겠느냐. 최근 호남 쪽에 군사무소 개소식을 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단순한 실수가 좀 나왔다. 차라리 실수였습니다. 가만히 하는 있지. 게 해명이 더 이상 차라리. 했습니다. 어디 분사무소요? 그러니까 호남 쪽에 군사무소 개소식을 가다 보니까 군이라는 말이 아마 이제 에이. 붙어서 그랬다고 에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면은 출마를 하지 말아야지. 예. 조국 대표가 그리고 민주당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가가지고 부산에 나오지 말라 그래서 마치 또 평택으로 간 것 아.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데다가 네, 그러니까 조국이 왜 평택 왔냐는 걸 얘기할 그렇게 때 얘기하면 듣는 평택 시민들이 그 유쾌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평택은 귀책 사유가 있으니 민주당 후보 내지 말라.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그 교수의 어떤 그런 그 마인드셋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볼 때 내가 평택에 이렇게 깃발을 꽂으려고 하면은 민주당이 소위 동지 정당으로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한동훈 전 대표도 나 무서워서 도망갔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국 대표 네네네. 평택 출마에 대해서. 네. 근데 그거는 부산에 출마한 한동훈이 할 불필요한 얘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조국 대표도 내가 부산을 왜 안 갔는지 이 얘기는 나는 그냥 평택을 선택한 거다 얘기하면 되지. 그걸 저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불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의식 과잉들이 문제예요, 둘 다. 네. 맞아, 여기서 맞아. 제일 화가 나 있는 이제 김재현 대표 있잖아요. 후보. 네. 저희가 이제 내일 모셔가지고 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게 이제 평택의 옛날 쌍용 자동차 공장 예. 지금 이제 KG 그룹으로 넘어간 네. 그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평택이 이제 원래 평택 갑을 있다가 갑을병 세 군데로 국회의원 선거가 늘어났습니다만 평택 을 지역에도 그 조합원들이 꽤 많이 거주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진보당 표가 은근히 많이 많다니까, 나오죠. 은근히. 꽤 있을 거예요. 없지 않을 그러니까 거예요. 울산이랑 좀 거기. 비슷한 느낌이에요. 예, 예. 그 네. 정도는 아니고 울산 정도는 아닌데 일찌감치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뭘 했잖아요. 예. 근데 뭐 이제 그 불쾌할 것 같아. 더군다나 조국혁신당하고 잘 지내왔다고 생각했는데. 네. 네. 그 배신감을 근데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네, 우리는 자격 있고 당신은 없다. 그거는 무리한 주장이고 선거 나오면 누구나 낼 수 있는 건데 후보는. 다만 이제 진보당의 구상이 흐트러진 거예요. 사실은 여기하고 울산 선거를 연계해서 아, 민주당이랑 좀 협상하고. 네, 큰 틀의 단일화 이런 걸 시도해 보려 그러는데 예. 조국 대표가 여기 나오면서 울산시장 후보도 내버렸어요. 조국혁신당이. 그 얘기는 진보당의 구상을 조국혁신당이 가로채서 그쪽도 3자 단일화, 여기도 3자 단일화 하면 여기서는 조국이 유리하니까 너무 불쾌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저렇게 되면 이제 진보당이 끝까지 갈 거예요. 표를 그러면 갈라먹는구나.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힘든 싸움이 되죠. 네. 그러면 민주당에서 누구를 지금 내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있잖아요. 전 부원장이 네, 자기 출마하고 싶다라고 이제 말한 뒤로 행보들이 쭉 공개가 되는데 평택에 그 갔습니다. 예비 시장 후보. 네, 평택시장 예비 후보를 만난다. 뭐 의지를 좀 나타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네. 아니 근데 다른 예비 후보 그 뭐라 그래 후원 뭐 지원 후원. 네, 응원 후원회장도 이런 것도 하고, 많이 네. 하기는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평택이 굉장히 또 핫한 지역이 됐고요. 아, 다음엔 민주당 소속 그 현역 시도지사 5명 다 다 물갈이가 당내 되는 경선에서 거죠? 네, 떨어져서 연임 도전에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러네. 지금 보면 경기지사부터 시작해서 전남의 김영록 지사, 광주 강기정 시장, 전북 김관영 지사, 제주 오영훈 시장 다 탈락을 했고요. 지금 제주는 경선 중이고 다른 곳들은 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후보가 이제 당내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네. 자, 이제 현역 단체장들이 이렇게 다 불가리되는 것도 흔치는 않은 경우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경선에서의 권리당원들의 파워가 입증되는 거죠. 경선 결과를 보면 딱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국회의원보다 단체장이 다음 선거에 훨씬 세요. 단체장이 조직과 예산을 다 그렇죠. 쥐고 있기 때문에 네. 영향력이 훨씬 셉니다. 국회의원보다. 근데 이 경선에서는 지금 현역 단체장들이 다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 이게 기존의 본선거 때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는 조직과 예산을 쥐고 있다는 게 당내 경선에서는 전혀 안 먹히는 구조인 거예요. 먹힐 수가 없지. 당원들 비중이 높으니까. 네. 근데 권리당원들의 파워 결과가 지금 경선 결과인데 어떤 당원 참여의 민주주의가 활성화된다는 긍정적인 면 외에 조금 이게 너무 한쪽으로 확 쏠리네. 뭐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원들의 경선에서의 영향력이 높아진 것도 있는데 네. 지금 떨어진 현직 단체장들이 전부 과거의 비명이에요. 친명이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김동연 지사, 또 김영록 지사, 아, 떨어진 사람들이? 강기정 시장, 그다음 오영훈 지사.
대표적으로 비명이거나 반명까지는 아니어도 대체로 비명이었던 분들이에요. 그게 공통점이죠. 결국에는 권리당원들의 영향력 더하기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의 영향력이 뭐 영향력을 미치려고 안 하더라도 나타난 게 아닌가. 된 분들은 그러면 친명이에요? 친명임을 표방했던 분들이죠. 지난 친명이 대선. 아닌 사람이 있었나? 아니. 친명이 아닌 사람이? 근데 이거를 친청 친명 코드로 이해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과거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어렵던 시절에 네. 그때 친명이었냐 아니었냐 이 기억이 저는 경선 결과로 나타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경기가 그렇잖아요. 경기요. 김동연 지사요. 추미애 그렇죠. 후보와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가 뭐 이렇게 아웃된 건 그렇다 치더라도 더 친명으로 보자면 결과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네. 떨어진 사람이 비명이었다고 제가 얘기를 한 거고 아, 당선된 떨어진 당선된 사람들은 다른 요소도 작용을 하죠. 당선된 사람은 다른 요소가 좀 있고 떨어진 사람은 어쨌든 그렇다고 추미애 의원이 무슨 비명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뜨거웠던 어디죠? 충남지사 아, 후보. 충남. 여기 이제 우리는 자주 다루지 못했는데 사실은 한번 두 분을 모셔서 토론을 해볼까 싶었어요. 너무 치열하게 여기 싸워가지고. 셌어요. 네, 근데 박수현 그 의원하고 양승조 전 충남지사 두 사람이 붙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박수현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아, 요 결과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거기 진짜 막상막하 아니었나요? 아니 그 양승조 후보의 그 설화가 제기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 또라이네 또라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양승조 후보가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역에서 나쁘지 않았다. 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또라이 발언 때문인가? 설마 그거 하나? 아니, 그래도 이제 그 영향을 안 주지는 않았을 텐데. 그럴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굉장히 근데 치열했다. 박수현 후보의 장점은 보면 사람이 유해 보이고 두루두루 관계가 좋잖아요. 네. 근데 항상 권력의 최측근에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근무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도 제 기억에 당직을 계속 맡았어요.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 시절에도 또 수석 대변인을 했고, 그러니까 보통 어떤 그 어느 한쪽에 확실한 색깔이 확실한 사람이 그 권력과 명운을 같이 한다면 박수현 후보는 항상 권력의 최측근에 있는데 색깔이 다양해. 그리고 항상 그 중용돼요. 그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칭찬이 아니고 약간 아니 칭찬이에요. 저는 대단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누구나 자기가 그렇지 임명권을 갖고 있으면 옆에 두고 같이 일하고 싶은 그런 스타일이란 거죠. 그런 삶을 원래- 한 번도 못 살아보셨고. 그렇죠. 아니 원래 저 백제 출신들이 그래요. 뭐 출신? 어디 출신? 백제 출신들이. 백제 출신. 아 충남 공주구여청이야. 작년에는 고구려 땅이었다가 올해는 신라 땅이고 이러면 백제 출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어려워요. 아니 그러면 양승조 전 지사는 그럼 백제 출신. 양승조 지사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비슷한 아, 스타일이에요. 비슷해요. 점잖은 스타일. 굉장히 점잖고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그분도 근데- 어느 무슨 개파색 이런 게 필요 없어 않아. 맞아요. 탈락한 후보. 근데 그런 분들끼리 이번에 치열하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아, 유한 분들끼리 치열하게 붙었어요. 그래서 진짜 승부를 점치기 어려울 만큼의 아. 박빙이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설화 컸을 거고요. 아, 네,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내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제가 이제 박수현 캠프 쪽에 총괄하셨던 분 제가 잘 아는 선배여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너무 네거티브를 많이 했다. 양승조 측에서. 지사 측에서 그래요? 자기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네거티브를 너무 많이 했다. 그게 오히려 역풍이 분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는 탈락한 후보가 박수현 지지를 선언하면서 아마 그 표가 박수현 나소열 후보가요? 네, 그렇죠. 네. 그것도 네.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결선에서 이쪽으로 힘이 그렇죠. 실렸다 이 말씀이시죠? 네. 자, 그다음 그리고 이 공주 충청 지역. 청양에 네. 지금 이제 박수현 후보는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아, 보궐. 보궐이 또 보궐선거에 뜨게 또 됐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되면 이거 2주 전인가요? 한번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정진석 이제 재등판 시킬 거다. 경선 찬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누구를 내보낼지 또 고민이 민주당 시작되겠죠. 되게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원래 민주당한테 유리했던 지역은 아니고 험지예요. 민주당으로서는. 그러나 이제 박수현 의원이 워낙 좀 선거운동을 열심히 부지런하고 막 지독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된대요. 그것도 간신히 크게 이기지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박수현이 빠지면 있나 사람이? 그러니까 유일하게 있는 사람이 부여군수 했던 박정현 전 군수예요. 90일 전에 사퇴를 했는데 이분이 충남지사 선거에 나왔다가 박수현 후보 손들어주고 빠졌는데 이분이 출마를 못해요. 선거법상 120일 전에 사퇴를 해야 출마가 가능하대. 현직 단체장이고 단체장이라. 이 현직 단체장이 출마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래서 이분이 출마를 못하면 사실 마땅한 후보가 가만 있어봐. 아닌데 없어요. 이게 맞아요. 보궐인데 보궐이어도, 보궐은 보궐이어도. 30일 전까지만 아니, 하면 현직 되는데? 단체장은 아니에요. 아 현직 단체장은 예외인가요? 보궐이어도 다 120일이에요. 확인됐고 아 공직자는 한 달 전이면 되는데 단체장은 공무원은 그러니까. 4개월 전인데 120일인데 현직 단체장은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국회의원하고 아니. 달라. 잠깐만. 공무원이나 뭐 그것도 보궐선거는 아니에요. 30일 전에 사퇴하면 돼요. 확인했어요. 보궐선거도 그래요? 120일 전이에요. 그래도 왜냐하면 한번 현직 자료 단체장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많은 이해관계나 인허가권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규정이 훨씬 더 엄격해요. 아무튼 네네. 그래도 후보 안 된다 이거죠?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안 되지. 그래서 지금 이제 마땅히 대안이 없는 거예요. 김용남? 민주당으로서는 또 김용남이야? 김용남 카드 또 들어가나요? 용남 충남이야? 용남 충남 용남 납자 하남. 돌리면 다 다 걸려. 들어가. 아니 그러면 아니 뭐가 되긴 되겠다. 전남도 가고 이번이 경남도 가야 브리티거네. 되는데 예. 뒷글자가 그냥 딱딱 맞아. 아니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 전략공천 얘기. 예. 근데 사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예. 거의 뭐 반 은퇴하신 분 얘기가 막 나오고. 반 은퇴는 또 예. 지역에서는 그러면 선거 진다. 무조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아하. 딴 그냥 데서 패싱. 하셨던 분. 근데 딱 안 했는데 만약에 저쪽에서 정진석 나온다. 아니 그러면 패싱이라니까 재보궐이 안 열린다니까. 아 그냥 가만히 안 하고 있는다. 근데 재보궐이 안 열리면 5월 1일 지역- 날 사퇴하면 돼요. 지역 주민들이 그 재보궐이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한 파장은 없어요. 그거 당연히 있겠죠. 네. 그 눈치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자리 내주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고 그거는 판단할 이제 수도 민주당의 있겠죠. 아니 판단이지만 근데 네. 그거는 충남도 그렇고 그 부산도 마찬가지인데 이 보궐선거가 생기지만 그 당사자들은 단체장 선거의 후보잖아요. 네. 전재수 후보도 그렇고 그렇죠. 박수현 후보도 욕을 그렇고. 먹지. 본인들이 후보라서 그렇게는 못해요. 보궐을 안 만들고 뭐 5월에 사퇴해서 내년 4월 보궐선거로 넘긴다. 그거는 당사자들이 후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본인들도 선택을 받아야 되는 아니 입장인데. 본인 선거가 있으니까. 예. 저는 좀 앞서가는 얘기인가 싶어서 조심스럽긴 한데요. 지금 당장 이제 보궐선거도 보궐선거지만 충남지사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장동혁 대표의 지역구 2년 후에 총선에서 그 상당히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여론조사가 충남지사 어떻게 나오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김태흠 지사가 원래 그렇지. 그래서 나중에 총선 때 김태흠 지사의 원래 지역구가 떨어지면 다시 장동혁 지역구로 김태흠 지사가 돌아가려고 할 것이다. 그럴 내 수 지역구 있죠. 내놔라 이렇게. 그 좀 앞서간 얘기지만 그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거 아니어도 뭐 알겠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전략 공천 네. 배제일 것 같은데 당권이. 아니 그런데 아직까지 저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예. 몰라요, 진짜. 자 그리고 저 하정우 수석 관련된 짧은 네. 소식 하나만 전하고 요 선거를 좀 넘어갈까요? 예, 하정우 수석 그냥 나온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안 나올- 봤어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 어제 네. 또 하정우 수석에 대한 러브콜이 또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뭐 언론에 보면 하정우 하던데 전재수 의원의 후배라면서요? 고등학교 6년 후배입니다. 하정우 씨 좋아합니까? 저한테 자꾸 물어보십니까? 사랑합니다. 뭐 자꾸 이렇게 네. 또 연기를 피우시네요. 그래서 결국은 하정우 수석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일단 강훈식 실장은 네. 하정우 수석의 출마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 대통령이나 당의 결정으로 하는 문제는 아니다. 본인이 결정할 네, 문제다. 이제 이렇게 같은 질문이 계속 나오고 청와대에서는 안 나갈 거라고 했었는데 네. 하정우 수석은 저는 이제 대통령이 놔주시면 가는 거고 아니면 안 가요 이렇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제 하정우가 결정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연한 얘기고 처음부터 하정우 수석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맞아요. 본인이 고민 중이다. 뭐 이건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결정하면 출마한다는 아주 잘못된 멘트예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논리라면 부산 북구갑 선거가 선거 양상이 대단히 이상해져요. 왜냐하면 네. 대통령이 결정해서 출마시킨 하정우하고 그럼 뭐 한동훈하고. 국힘 후보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하정우하고 한동훈 후보하고 붙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정우는 그냥 이재명 이른바 대리인처럼 대리인 된 아바타하고 그래서 사실상 이재명 한동훈의 대결 구도처럼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건 민주당 입장에서 특히 청와대 입장에서는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그건 만에 하나라도 지면 택도 아닌 구도인데 치명적인 거지. 그러니까 치면은. 말을 잘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안 해봐가지고 메시지가 갖는 정무적 의미나 이런 걸 깊이 숙고 안 한 것 같은데 어제 강훈식 실장이 좀 선을 그은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 뭐 대통령의 의사나 당의 의사가 아니다. 근데 이제 당에서는 영입의 의지를 계속 밝히는 거 아니에요? 저 정청래 대표가 조만간 만나겠다 그러고 아마 네. 이번 주 넘기기 전에 저는 만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끌면 안 되는 게 지금 하정우 마케팅만 하다가 민주당에 하정우가 안 됐을 경우에 대안이 없어요. 선거 이제 이번 주 지나면은 뭐 40일밖에 안 남아요. 그럼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민주당도 대안을 찾지. 그러니까 본인도 더 뜸들이면 안 된다. 근데 나올 것 같은 게 인터뷰를 계속해요. 그렇잖아요. 지난주까지 인터뷰 계속했잖아요. 네. 여기도 나왔었고 AI 3대 강국 비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목을 어떻게 할 거면 물어보는데 본인이 그걸 마다하지 않는다는 건 의향이 있는 거죠. 다만 본인도 확실한 마음의 결정을 못 내리고 이길 수 있을까? 뭐 내가 나가는 게 더 좋을까? 이걸 약간 오락가락 하는 것 고민이 좀 같은데 있는 것 같다. 당이 강하게 땡기면 저는 간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기에서는 안 나가는 걸로 얘기를 좀 했는데 여튼 뭐 정치라는 건 정말 알 수가 없네요. 자 그냥 저 박원석 의원하고 저하고 내기를 해야겠어요. 네. 저는 안 나간다에 걸고 오, 좋습니다. 나간다에 걸고 어허. 그 결과 나왔을 때 진 사람이 이 방송 끝나고 점심 거하게 뭐 쏘기. 본인들끼리 내기를 해요. 우리가 아니 여기서 뭐 끼세요. 햄버거라도 하나 쏘시는데 같이 가세요. 자 그리고 대통령 네. 소식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통령이 X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대법 판결에 따라 허위 사실로 확정이 된 본인의 조폭 연루설 있잖아요. 네. 조폭 연루설이 이제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이 조폭 그 일당에게 돈을 받았다, 뭐 변호했다 이런 연루설도 있었고 이제 관련됐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힘당 소속 장모 씨가 이재명 조폭 연루를 주장하고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재명 조폭설을 퍼뜨려서 질 대선을 이겼는데 장모 씨 유죄 확정 판결이 났고 조폭설 거짓말이 드러났으니 최소한 국힘당이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조폭설만 아니었어도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차이는 0.73% 포인트 100명 중 1명도 안 됐습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을 찝어서 공식 사과를 요구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조폭설이니 뭐 이런 흑색 선전 같은 걸로 본인이 대선에서 입은 피해가 분명히 있다. 선거 결과 뒤집힐 수도 있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 이런 점들을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이야기 꺼낸 사람의 가족인가가 네. 뭐 선거에 나왔었어요. 요 X에 이제 같이 기사가 링크되어 있는데 예. 뉴스타파의 보도였습니다. 이재명 허위 폭로한 그 조폭의 가족이 윤석열 당선 직후에 시의원 공천을 받았다라는 이제 기사였거든요. 그거를 링크하면서 이거 사실상 그러니까 조작해서 그렇게 폭로하게 만들고 나중에 대가로 시의원 공천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대통령이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뭐 야당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야당이요? 예. 근데 야당이 사과를 하라고 지금 이제 요구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예.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본인의 SNS에
민주당은 언제 조작 선동 역사에 대해 사과했냐? 라면서 대통령 SNS 가짜 영상 유포로 곤란해지니까 물타기 하려고 애쓴다라고 맞섰습니다. 네. 뭐 하여튼 잘못된 게 사실이 아닌 게 있으면 서로 같이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는 게 더 깔끔해 보이긴 하는데 뭐 오히려 네. 국민의힘이 이번 기회에 사과를 깔끔하게 했으면 국민에 대한 평가, 국힘에 대한 평가가 더 좋아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과 얘기가 나오니까 김대엽 얘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언제적 김대엽이랑은 떨어질 수 30년 없나 됐어. 봐요. 30년. 이해자. 그러니까 1997년 대선이야 그게. 그러니까 30년 전 얘기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때 그래놓고 사과했냐? 그래서 오히려 좀 쿨하게 사과를 하면 국힘이 더 평가가 좋아질 것 같은데 예. 30년 전 거부터 소환해서 그때 너희도 안 했으니까 우리도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나가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답이 없다. 저는 뭐 한국 정치에 그런 걸 별로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뭐 대통령인들 국민의힘이 사과하리라고 생각하고 저 얘기를 했겠습니까? 다만 이제 기억해 두자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던진 거라고 보고 언론들은 뭐 사과와 정정 네, 보도를 그날도 사과하고 했어요. 했습니다. 네. 그것이 알고 싶다도 했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는데 왜 안 하냐라는 거는 다시 한번 환기하는 거지. 아니 그럴 국민의힘이었으면 지금 저렇게 당을 아니 운영하겠어요. 근데 정치인들은 이렇게 사과를 하면 유권자들이 좀 안 좋아하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진다고 그건 생각해요. 아니에요. 사과하는 거를. 아니 꼭 그래서라기보다는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사실 언제적 김대엽이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보수 진영에서 이거 굉장히 지금도 생각하면 트라우마 같은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진짜 김대엽 때문에 졌거든요. 그 선거는 확실하게. 97년 대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폭 연루와 관련해 가지고선 이런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이거를 사과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이제 다 상기가 되는 게 아닌데 다시 찾아보게 되는 이게 과연 대통령에게는 유익한 그렇습니까?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데다가 네. 그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가지고 그 몇몇 조폭 얘기가 나왔던 게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연루설을 가지고 사과하라 그러는지에 대해서도 찾아보게 되고 또 무슨 대통령의 뭐 몇천 조카 얘기도 나오고요. 또 그 사진도 있었어요. 무슨 어떤 사람이 그 시장 집무실인가? 에서 다리를 이렇게 시장 집무실이었습니까? 그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또 뭐 조폭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장모 변호사가 이제 어쨌든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는데 네. 더 잘 아시겠지만 이 판결문을 보면은 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고 들어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언론 보도를 보니까 많은 부분이 지금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리고 이 X에 이제 이런 얘기를 쓰면은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반발할 거라고 저는 이미 예상을 했는데 그 X에 쓴 글 중에 이거하고 상관은 없지만 또 외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써가지고 최근에. 논란이 되니까 네. 이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자꾸 올림으로써 논란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되풀이하는가 일각에서는 이 메시지를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측근이 없는 게 아닌가 아주 어떤 사람은 구체적으로 김남준 씨가 지금 빠져갖고 이런 일이 계속 생긴다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튼간에 대통령의 이 직접 커뮤니케이션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박수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메시지가 더 정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위험성을 좀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다. 관련해서 어제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이 대통령의 X 글을 둔 공방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배현진 의원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이 지난 주말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올린 그 보편적 인권을 촉구하며 올린 글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네. 이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 외교에 관한 것은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므로 이렇게 SNS에 섣불리 무지성으로 쓰면 안 된다고 충원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제가 접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질문 충원을 드리겠습니다. 받지 않겠다고요. 네. 충원해라. 난 뭐 그렇게는 얘기 못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여튼 그 SNS가 근데 외교적으로 볼 때 지금 다른 나라들 분위기도 이스라엘한테 우호적이진 않은 게 대부분 아니에요?
엄청 험악하죠. 지금 어디입니까? 노르웨이, 스페인, 덴마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외교 단절을 선언을 했고 그러니까 이 국가들이 특히 더 그런 모든 것 외교 같아요. 관계를 중단한다. 네. 튀르키예는 뭐 튀르키예도 그렇게 얘기할 주제는 못 됩니다만 히틀러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튀르키예 외교부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가 국제적으로 사실 전범이죠.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서 수배가 됐고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도 사실은 불량국가 비슷하게 지금 낙인이 찍혀 있고 나토가 트럼프의 거듭된 요청과 저격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저게 불법 침략이기 때문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저는 그 국제적 흐름에서 보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방식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그리고 저 SNS를 좀 위태롭게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저게 가는 성과는 뭐냐면 모든 이슈의 주도권을 대통령이 가져갑니다. 저럼으로써. 그건 또 뭐 정치 전략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얻는 게 더 많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뭐 특화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전 세계 각국 나라 지도자들이 이른바 소셜 미디어를 하잖아요. 많이들 하는데 이게 오히려 20세기보다 권력이 더 막강해지고 비대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대통령의 권한 행사, 권력 행사는 사실은 정해진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뭐 이게 국무회의도 거쳐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건데 이 소셜 미디어는 사실은 즉흥적이기도 하지만 혼자 결정해서 혼자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나 뭐 다른 나라의 총리나 권력자들이 소셜 미디어에 어떤 내용을 올리면 네. 그 방향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맞아. 그 나라 정부가. 그러면 이 권력이 더 막강해지는 거예요. 정규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떤 권한 행사가 될 때보다 더 막강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이 소셜 미디어 정치가 어떤 측면에서는 권력의 집중 내지는 더 비대해지는 이런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제일 잘 활용한 사람이 트럼프고. 그렇죠. 네. 저는 좀 다른 트럼프가 차원에서 사실은 교본이 되고 있는 거죠.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배현진 의원이 저는 무슨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잘 이해해요. 그런데 그거를 외교부 장관한테 질문을 하면서 이제 질타를 했잖아요. 이거는 번지수가 좀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그거에 대해서 질타를 받을 사람은 대통령의 참모들이고 저는 이제 외교 안보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외교 안보 대미 동맹 외교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굉장히 예민한 그 단층선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제가 썩 마음에 드는 장관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외교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의 소위 외교안보실장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중심을 잡고 가는데 이런 일로 자꾸 흔들어 버리면은 소위 이제 그 정권 내에 자주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득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구도를 만드는데 야당 의원이 일조하는 상황이 돼버린다라는 차원에서 차라리 정책과 관련해서 질타를 할 망정 요런 대통령의 SNS는 뭐 조현 장관이 하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 SNS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발끈하잖아요. 이건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 위상이 그만큼 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의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그 이스라엘의 방위군이 그 소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막 밀어내는 이 비인도적인 이런 장면에 대해서 그 분개하는 건 맞죠.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요번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뭐 그것이 잘못 인식을 했던 어쨌든 이란의 초등학생들을 토마호크로 그냥 순식간에 죽였잖아요. 이런 것도 인도주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동의합니다. 네.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도주의는 보편적인 국제 규범이기 때문에 거기 예외는 없어요. 네. 그리고 저게 미국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지 사실 전쟁 범죄예요.
전시의 민간인을 저렇게 집단적으로 학살한 거 그거는 오폭이든 아니든 관계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그건 말 못하잖아요. 아니 그건 이제 한미 관계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돌려 때리기를 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불법적인 침략은 침략 전쟁은 용인되지 않는다. 이거 미국 들으라고 한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파병을 못하냐? 저거 침략 전쟁이고 국제법상 인정될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파병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한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미국에 대해서도 할 얘기는 해야죠. 앞으로 외교의 방향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아니 동맹이 수평적인 거지 동맹이 뭐 형으로 모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국제 관계에서. 그렇죠. 그 북한 도발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의 방위군이 그 이제 팔레스타인을 밀 때 그때 상황은 뭐냐면 하마스가 먼저 도발적으로 또 테러를 감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보편적인 인권 개념에서 말을 했으면은 논란은 덜 됐을 거예요. 네. 네. 자, 그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네. 요거 뭐 약간 논란된 거 그냥 소개만 잠깐 해주실까요?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는데요. 이제 그 재산이 한 8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정부 외국 자산, 해외에 있는 그 재산이라는 것이 일단 문제가 됐었고, 네. 그리고 가족들이 거의 다 외국인입니다. 뭐 영국 국적자거나 뭐 이제 미국 국적자거나 이런데 그래요? 영국 국적자도 있어요? 예, 딸이 장녀가 영국 국적자. 그러니까 태어난 곳이 이제 영국이었었겠죠? 어쨌든 이중 국적 중에서 네네. 하나를 취득하고 포기하거나? 하나를 포기해야 했는데 그 영국 국적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이제 포기 신고를 안 하고 한국에 전입을 해 와서 그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해외 자산들은 전부 문제가 되지 않게 처분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3주택자고 사실상의 갭 투자로 한 2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이제 그 이야기도 있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도 아무튼 차차 재산은 문제가 되지 않게 정리해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냥 부러우시죠, 다들? 예, 부럽습니다. 아니 근데 신현송 후보 같은 경우에 네. 외국 국제기구도 오래 근무하고 또 프린스턴대의 교수로도 재직하고 네. 그 외국 그 체류 기간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네. 이걸 반드시 저는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국적 등에 대해서? 봐요. 아니, 그러니까 외화 자산도 그렇고 아. 주 생활 근거지가 거기였는데 저분이 미국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대학을 나와서 유학을 한 게 아니고 아예 거기서 대학을 나왔어요, 영국에서. 옥스퍼드가 됐고 학부부터. 예, 예, 예. 그러니까 좀 특수성이 있는데 근데 외화 표시 자산은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행 그렇죠. 총재는 영국 통화 국제 정책을 국제. 주관하기 때문에 네. 그건 처분하는 게 맞고, 뭐 하자라면 하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가 있는데 워낙 저분의 전문성이나 커리어가 압도적이어서 뭐 제가 보기에는 넘어갈 것 같다. 통과된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자, 역으로 만약에 지금 보수 정권이었고 민주당이 야당이었다면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넘어갔을 넘어갈 수 거예요. 있는 게 뭐냐면 아니 그리고 신현송 총재가 외국에서 살았는데 집을 왜 세 채나 여기서 있어야 되고 갭 투자까지 해야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질 건 따지지 않으면은 아니, 우리가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이거 상당히 혼란스러운 일이죠. 아니 뭐 좀 따질 수 있다고 보고 여기서 한국에서 청와대 근무한 적도 있죠. 이명박 그러니까. 정부 때 비서관으로 글쎄 그 있었어요. 청와대 근무한 거고 지금은 어쨌든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포지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동일한 잣대 좀 부탁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네. 최윤경 기자의 자투리 뉴스. 네, 여러분 유언장을 써 두셨나요? 왜요? 60세 이상 고령층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60세 안 됐습니다. 언제나 써놔야 한다. 지금 주제는 언제나 써놔 미리 써놔라 이거거든요. 왜요? 고령층 자산이 지난해 기준으로 4,604조 원이래요. 60세 이상의 한국의 어른들이 갖고 있는 돈이 2022년에 3,600조였는데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1,000조 가까이 는 거예요. 3년 사이에. 근데 이 중에 유언장을 써둔 사람은 1%도 안 된다.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되는구나. 무조건 다 분쟁으로 간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분쟁도 너무 많아졌대요. 지금 유산 분쟁이 한 10년 사이에 4배 이상 늘었는데 지금 한 3,700건이 이제 그 70건이 가고 있대. 법적 분쟁으로 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유언장을 제발 미리 좀 써놔라라는 것이 누구에게 얼마 누구에 얼마. 특히 자식이 있는 경우는 그래도 좀 덜한데 자식이 없이 다른 친척들이 있는 경우는 진짜 이 분쟁이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요새는 또 핵가족이라 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직계 비속 그러니까 막 아들 딸 네, 자식. 없는 경우에는 이제 반계로 맞아, 가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존속은 존속은 대부분 거의 없을 없을 확률이 테니까 이제 높고. 옆에 네. 이제
형제들이나 뭐 사촌들까지 그 상속권이 넘어가는데 사실은 뭐 직계 비속 간에도 다툼이 꽤 많죠. 엄청납니다. 예. 몇 프로 가면 완전 거의 더하지. 남남이란 예. 말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상속법을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다 한 동네 다 살았잖아. 사촌, 육촌까지 집성촌에 다 사니까 그 사람의 자식이 없더라도 바로 옆집에 살던 뭐 형제나 사촌이 그 사람 땅 뭐 농지 같은 관리해주고. 거를 물려받고 뭐 이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캐나다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유언장이 없이 사망하면 그 사람 재산은 국가로 기속됩니다. 좋네. 국가 기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직계 비속이 없다면 네. 직계 비속이 없다면 뭐 사돈의 팔촌까지 찾아서 당신 상속권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건 아니다. 분쟁을 만들 필요 없이 조금 달리 제도를 설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빚만 잔뜩 지고 이제 가면 근데 그럼 보통 그 이상 자식들이 포기하지. 상속포기 각서를 상속포기로 씁니다. 가고. 예. 한정승인하거나 상속포기 한정승인하거나. 근데 이제 유언장 쓰실 때 여러분 꼭 누구에게 무엇을 물려줄지 명확하게 쓰시고요. 아 그래야 돼요. 날짜와 장소, 이거 유언장을 작성한 주소 있잖아요. 네. 정확하게 쓰시고 공증받고. 이왕이면 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부 변호사들 돈 버는 얘기야 이거. 김용남 좋은 얘기 하고 있는 우린 공증 업무 안 해요. 그 법무사분들이 보통 많이 하시죠? 그렇죠. 변호사분들도 하는데 많아. 그래요? 공증은 공증 업무를 다루는 곳이 정해져 있죠. 그렇습니까?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맞춤법 있잖아요. 네. 이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일인데 네. 이 상대가 되게 사랑하는 상대가 맞춤법 틀리면 정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이런 남자 계속 만나야 하나요? 막 이런 문의들이 들어오는데요. 맞춤법 헷갈리면 국립국어원에 전화를 하면 친절하게 알려준다고 전화를 해요? 합니다. 네. 챗GPT에다. 요새 다 이제 국어원 홈페이지에도 많이 검색을 하면 되고 네. 하는데 뭐 띄어쓰기 같은 거 헷갈릴 때는 전화를 하면 알려준다고. 그거 정말 오래전부터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올라온 뭐예요 지금 저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네. 계좌번호. 네, 계좌번호, 일치얼짱, 유종애미, 인생의 반려자. 저건 좀 너무 심한데. 근데 저는 이 5번은 되게 브라이트하다고 생각해요. 소 잃고 뇌 약간 고친다. 저건 저 자체로 말이 되네. 그치. 소 잃고 뇌 약간 고친다는 필링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덕지페이? 그건 모르겠고 7번에 눈을 불알이다. 이것도 불알이다. 신체 부위가 나오네요. 8번에 곱셈추위. 곱셈추위. 이거 꽃셈추위를 근데 애기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곱셈추위하고 그다음에 9번에 실업계 고등학교. 에어컨 실외기. 그다음에 수박 겁탈기. 수박 겁탈기. 그다음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도 삼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것도 말이 돼. 네. 그리고 그러네. 죄인은 오라를 받으라. 이것도 좀 너무 웃겼는데. 요건 너무 미안합니다. 야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새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힘들면 시험 해 이렇게 얘기한대요. 시험 해 이거 얘기한다고 하는데 맞춤법 틀리는 게 아니고 밈 아니에요. 그런가요? 선의의 거짓말도 있어요. 선이 영진이의 거짓말처럼 선의의 거짓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거 전화를 하라 이거죠? 모르겠으면. 그러면 알려준다고 합니다. 어이없지만 알려준다고. 근데 그거 전화할 정도로 되는 사람이 이렇게 틀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신경 쓰는 사람이. 근데 제가 들은 것 중에 진짜 맞다고 했던 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있잖아요. 일해라 절해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맞아. 저는 필이 왔어요 그게. 하여튼 이렇게 국립국어원이 친절히 알려주신다. 네. 근데 너무 우리는 저 표준어에 좀 이렇게 목매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과거에 누구와 논쟁을 하면서 네.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때는 한일 합방이라고 배웠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올해가 한일 합방 몇 주년이라 그랬다 그래갖고 엄청난 난리. 댓글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국어원에 연락을 해서 문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일 합방은 옛날에 쓰던 그 용어라는 거고 몇 주년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일에만 맞아요. 결혼 몇 주년 이렇게 생각하는데 돌아올 주기 때문에 그 틀린 말이 아니라는 네. 답변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어원에서 이렇게 친절하다 확실하게, 국어원이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 그러니까 제가 한 표현이 잘못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예민하게 당시에 반응하는.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올바르냐?
뭐 이런 걸 따진 거겠죠. 예. 아니 근데 이런 정치적으로 아니 예를 들면 그러니까 틀린 세월호도 말이 아닌데. 세월을 뭐 우리가 지금 뭐 10주기다라고 이야기하느냐 10주년이라고 이야기하느냐에 그러니까 따라서 그게 또 엄청나게 주년이 댓글이 잘못됐다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주년에 대한 맞아요. 틀린 말 국어 아닙니다. 사전적 그거는 돌아오는 그거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틀린 말이 예. 아니라는. 근데 이제 듣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표준어를 썼는데 기분 네. 나쁘다고.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 국어원이 참 친절하게 그때 되게 오래됐어요. 네. 10년도 더 됐는데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더라. 네. 네. 본인 기분이 조금 풀렸더라. 제 기분이요? 네. 아니 어차피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잘못을 한 건 아니라는 거를 확인했죠. 네. 알겠습니다. 아유,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우리 다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40대 넘어가면 무조건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특히나 아슬아슬 경계선에 있을 때는 가볍게 부담 없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낮출 수 있는 콜레스타가 있죠. 우리 피가 좀 더 건강하게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닐 수 있도록 요 콜레스타가 네이버 후기 19,000건이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평점도 4.9점이 된다고 하고요. 요거는 무조건 마음에 안 드실 경우에 100% 무료 환불도 해드리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택배 박스 싸갖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콜레스타 이거 누르시면 되겠고요. 우리 정우김 누님도 콜레스테롤 수치는 약간 조금 그렇지 그러면 않다? 저 약 먹습니다. 아 이미 드세요? 네. 그래서 정상이. 그럼 됐어요. 가져가서 드세요. 가져가지 마. 아니 왜요? 드세요. 왜요? 네, 하나 드시면서 네, 건강 잘 챙기시기 감사합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잠시 후에 우리 김민석 군사 전문가 완전 그 밀떡 분이시죠. 네, 이분과 함께 군 무기에도 AI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적용되는데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한번 저희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